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금융연구원에 근무하는 지만수입니다. 여기 주최하시는 분들과는 또 오랜 인연이 있어서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저도 저 생각도 정리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하고 교류도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중국식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화면에 떠 있는 것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예정이 2주 후에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두 번째 주제에 여러분이 더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이든 시대의 미중 대결 또는 그 중국에 대한 견제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건지 지금 시점에서 좀 예상을 좀 해보자 이런 내용으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오늘 하는 얘기가 2주 후의 얘기에 어떤 전제가 되는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국이 그동안 보여온 어떤 그 행태, 아니면 그 성과, 이런 것들이 지금 미중 분쟁의 국면까지 나아가는 그런 바탕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영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도 오늘 얘기도 함께 즐겨주시고 2주 후에도 연결해서 그 얘기가 결국 이렇게 지금 연결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같이 공감해 주시면 저로서는 더 많은 분들하고 공감하는 거니까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식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보통은 1번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한 페이지짜리 0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가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는 한국이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 경제 전략을 생각할 때 고민하는 거랑은 약간 다른 고민의 방향이 하나 더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두 개의 과제를 하는 나라다. 결국 그 얘기가 오늘 제목하고도 연결됩니다. 중국의 경제 체제에 대한 얘기하고도 연결되는 게 사실은 한국의 경제 체제에 대해서 별로 얘기한 적 없잖아요. 한국의 경제 체제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경제 체제를 고민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말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중국 경제 체제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중국 예를 들어 시진핑이 리커창이 자기 경제를 볼 때는 우리가 보는 경제에 대한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한 가지를 더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체제에 관한 얘기고 그래서 그 두 개의 과제, 특히 중국의 경제 시스템, 체제에 관한 어떤 고민이 이제 하나가 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런 시각에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개혁 개방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 지난 또 한 10년간에 또 집중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체제 면에서의 또는 중국 지도부의 어떤 중국 경제 체제의 어떤 디자인에 관한 고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쭉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기업의 활력이 어떻고 중국 지역 간의 불균형이 어떻고 하는 얘기랑은 약간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것까지 포괄하지 못하는 게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오늘 아주 긴 그런 서로 토의하는 함께 얘기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제 어떤 자료를 설명드리는 얘기는 한 1시간 남짓으로 조금 1시간이 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말씀을 끝내고 그 다음에는 꼭 이 오늘의 자료에 관계되지 않더라도 궁금하거나 이거는 좀 무슨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다. 아마 청중들께서도 또 생각하시는 게 있을 테니까 최근에 그런 중국 경제 관련된 공부를 또 한 기회도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페이지에서 아직 못 넘어가고 있는데 개혁 개방, 성장 전략의 전환, 중국 특색 사회주의, 그다음 최근에 이거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진행 중인 이슈인 국내 대순환 이런 것들이 결국 중국의 어떤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보여주는 개념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랑은 경제를 볼 때 다른 두 개의 과제가 있는 것 같다. 하나의 과제가 아니다. 즉 경제 우리도 경제를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진 않죠. 예를 들어 성장과 분배라든가 이제 이런 경제의 과제가 있는데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과 분배라는 과제 이상의 과제가 중국에는 이상의 과제라기보다는 그것과는 다른 과제가 이제 하나 더 있다는 건데 그건 뭐냐면 결국은 중국 경제를 우리가 모두가 생각할 때 그냥 항상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 공산당이 시장 경제를 한다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고 이 사람들은 우리도 궁금하지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시진핑은 자기가
공산당원이라고 하면서 또는 중국에 9천만 명의 공산당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미국하고 경쟁하는 시장 경제를 운영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는 거냐 이런 이제 그 고민이 있을 그 관심 어떤 측면이 있는데 이제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과 시장 경제의 조화라는 중국만의 과제가 있다. 그래서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뭐 분배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런 우리도 하는 과제 말고 이 경제 성장 과정에서 공산당의 집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항상 중국은 겹쳐 있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두 가지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중국의 뭔가 다른 나라랑 다른 측면들이 거기서부터 다 만들어진다. 뭐 요즘 또 중국에서 많이 하는 얘기는 지금 중국의 체제는 중국 특색의 체제다 하는 건데 뭐 세계 모든 나라나 다 자기 특색이 있겠죠. 하지만 중국은 그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속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중의 과제를 중국은 풀고 있는데 그 이중의 과제라는 게 하나는 성장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는 공산당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게 사실은 민족과 이념 이런 어느 나라에 있는 또 다른 관심하고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 민족주의적인 관심이 있다고 할 때는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 이런 것과 연결되는 거고 그건 성장하고 연결되는 이슈예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요즘에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강해졌는데 그 바탕에는 우리도 G2가 됐고 우리 경제가 매우 활력있다라는 게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동시에 이념적인 측면이 있고 그게 결국은 이제 공산당 문제랑 연결되는 거죠. 사실은 민족만 생각하면 공산당이 하건 누가 하건 부강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면 부강해지는 것과 공산당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 독재를 유지하는 것 이게 참 이거 두 개를 또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그러니까 부강해진다는 건 경제 발전인데 시장 경제의 발전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민주주의하고도 항상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건 결국 경제와 정치 문제이기도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중국이 고민하고 있는 거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 민주주의도 병행 발전한다. 우리 역사가 그걸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꽤 편하고 남들도 받아들이는 거라면 중국은 시장 경제는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아니고 우리 공산당이 계속해야 되고 공산당 이념이 지켜져야 될 뿐 아니라 현재의 공산당이 장기 집권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같이 한꺼번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모든 그 뒤에 말씀드릴 것에 좀 배경에 놓여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이제 제목 영번을 붙여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고민이 언제 시작됐느냐? 결국은 개혁 개방 시기,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이제 76년에 죽고 그 약간의 과도기를 거쳐서 78년에 덩샤오핑이 이제 그 개혁 개방 정책을 시작하면서 그게 78년이라고 볼 수도 있고 79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시기부터 이제 그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말하자면 과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일치돼 있었어요.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하면서 공산당이 집권하는 거니까 정치하고 경제가 같이 가는 건데 그게 사실은 실패했잖아요. 78년 시점에서 중국인들도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게 더 가속화된 건 그로부터 한 10년 사이에 사회주의 진영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속에서 이제 중국은 자기 그 공산당 체제와 시장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그 심각한 출발점이 개혁 개방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심각한 고민이. 그래서 이제 그럼 개혁 개방이 뭔가, 저 개혁 개방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시장화 과정이 쭉 있었어요. 개혁 개방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개혁 개방이라는 것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개혁이 시장화예요. 개혁이라는 말이. 그리고 개방이라는 말이 세계화예요. 그래서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의 제도적 캐치업을 쭉 해나가는 과정이 이제 개혁 개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된 이유는 시장 경제를 도입하지 않고는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다. 이 문제가 그 깨달음이 또는 그런 공감대가 그 등소평 지도부 하에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그럼 이 문제를 그래 개혁 개방을 하자. 그런데 과거에 우리는 계획 경제를 한다고 했었고 우리는 사회주의였고 사실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78년 시점에서 그 딜레마는 훨씬 더 컸어요.
뭐 종업원 4명 이상만 있어도 이거는 자본주의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할 때거든요. 실제로 그 시기에는. 그래서 4명까지 끊을까? 8명까지 끊을까? 10명까지 끊을까? 실제로 고민했어요, 그때는. 그런 정도의 그 정서적으로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극복하기 어려운 딜레마가, 지금보다 훨씬 강한 딜레마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등소평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개혁개방을 이끌고 갔냐면,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말을 하면서 그냥 두 개를 병렬한 거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우리는 하는 건데, 물론 이건 90년대에 나온 말인데 등소평의 어떤 그 생각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문제를, 자, 이건 분명히 체제하고의 딜레마가 있다. 그 얘기는 근데 지금 하지 말자라고 해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풀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지금 하지 말자. 그게 이제 그 아주 유명한 표현이 이 정책의 성이 사신지 자신지를 따지지 말자. 이 성격이 자본주의적 성격인지 사회주의적인 성격인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뭐 생산력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효율성을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자라는 식으로 해결을 했다기보다는 봉합하고 유보하고 넘어간 시기입니다. 그게 개혁개방 시기, 그로부터 거의 20, 30년을 그런 상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개방이 한 2008년쯤 되면 대체로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됐다는 게 시장화는 뭐 여러 수준이 있는데, 그 시장화에 대한 어떤 표준이 있다면 WTO에 가입시켜줬느냐라는 거일 수 있어요. 말하자면 국내 시장경제 제도들이 완비가 되지 않으면 WTO에 안 넣어주거든요. 근데 2001년에 가입을 했고, 사실은 2001년에 끝난 게 아니라 2006년까지 일종의 과도기, 이행기를 가졌어요. WTO하고 약속한 것들을 그대로 이제 지키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2006년쯤 되면 이제 그게 다 끝납니다. 그리고 난 그 언저리가 개혁개방 이제 그 30년 그 시기인데, 이 시기에 시장화는 완료됐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제가 90년대부터 중국에 왔다 갔다 했고, 특히 2008년 이 시기에 2006년 8년에는 중국 현장에 있었는데, 제가 느끼는 중국 경제는 이미 시장 경제가 되고도 남고 어떤 부분은 한국보다 더 시장화되어 있다라고 느끼던 시절이거든요. 뭐 그건 중국인들도 공감하고 세계도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세계화라는 거는 뭐 시장화랑 같이 가는 거지만, 그것도 중국이 WTO 가입 자체가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중국이 세계 1위의 수출국이 됐는데 이 나라가 세계화가 안 됐다고 말할 도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수입도 많이 하고 외국 기업들이 수만 개가 들어와 있는 나라를, 또 중국 기업들도 이제 그건 상대적으로 최근이지만 해외에 투자하는 그런 그 기업들이 많은 상황을 뭐 세계화가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일부 몇 가지 뭐 첨단 산업 영역이나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제한하는 그 금융시장, 자본시장 영역을 제외하고는 뭐 다 열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 속에서 한 30년 동안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따지지 말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그냥 이름만 가지고, 나열된 이름만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면서 하려고 했던 건 아까 두 개의 과제 중에 첫 번째 줄 성장입니다. 경제 성장. 그리고 그걸 중국은 이제 한 거죠. 뭐 이건 뭐 다들 뭐 익숙하다기보다 그냥 빤한 그림인데, 그 30년 동안 30년 평균 10% 성장을 했어요. 이런 역사는 한국도 10% 이상 성장을 10년, 20년 한 적은 있는데 30년까지는 못했고, 싱가포르에서 한번 유사하게 있었다나 그래요. 그 30년의 시점을 놓고 그 10%까지 맞출 수 있었던 그런 역사적 경험을 가진 나라가 거의 없고, 더구나 중국은 13억, 14억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걸 했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 세상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 시기에. 그 결과로 여기 뭐 그림에 좀 보이시겠지만 들쭉날쭉한 그런 시기가 빨간 줄을 쳐놓은 시기가 그 30년인데, 그 시기에 평균선을 그으면 10% 정도에 그어지지 않습니까? 이 시기였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안정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면, 어떤 나라가 30년 동안 10% 성장을 하면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커지냐면 거의 20배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70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0% 성장하면 7년이면 2배가 된다 이런 건데, 28년이면 그걸 7년을 4번 하는 거잖아요. 그럼 2의 4승 16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8년도 아니고 30년이고, 뭐 이제 그렇게 되면 중국은 한 20배 정도 막 경제가 커진 거죠. 그 20배 정도 커진 그림이 그 빨간 막대로 지금 그림에 보이는 그런 그림이 되는 셈이죠. 여기서 보면 제가 눈이 좀 안 보입니다. 네, 78년 이전이 80년부터 찍어놨는데, 지금 이 80년의 그 작은 그 빨간 점하고 그 다음에 2020년에 그 아주 긴 막대기하고를 비교하시면, 이게 굉장히 정말 20배가 성장했구나. 15.5배
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 결과가 의미하는 거는 지금 이제 작년에 미국 GDP의 70%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왜 많이들 얘기하는 PPP라고 해서 이제 구매력 평가로는 중국의 물가가 싸고 뭐 그러니까 더 못한 거죠. 2020년인 거죠. 2010년이 아니라 G2가 그러네요. 예. 예. G2가 된 게 2010년이고 일본을 따라잡은 게 그 그림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본을 따라잡은 시기가 이제 2010년이고 G2 시대가 된 거고 2020년에 미국의 GDP의 71% 오타입니다. 그리고 19년에 이른바 만불을 돌파했습니다. 우리의 기억으로도 만불을 돌파했다는 게 왜 1인당 소득 $10,000라는 게 꽤 의미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작년 올해의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하자면 개혁 개방이 성공한 거죠. 즉 앞에 1번 과제는 상당히 잘 이제 해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과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양적 성장만 한 게 아니라 몇 가지 매우 많은 질적 변화가 있었는데 국내 제도적 변화는 너무 많아서 그 얘기만 뭐 해도 여러 권의 책이 필요할 거고 뭐 재정도 바꿨을 거고 가격 제도도 바꿨을 거고 금융 제도도 바꿨을 거고 노동 시장도 바꿨을 거고 뭐 너무 많습니다. 다 바꿔가지고 바꾸는 방향은 기본적으로는 서구 선진국이 하고 있는 것에 서구 선진 시장 경제들이 하고 있는 것에 공통 분모에 해당하는 거를 쭉 캐치업을 한 거예요. 그걸 따라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제도적으로 다른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유 기업이 있고 뭐 국유 토지이고 이런 건 알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질적 변화는 산업이 고도화됐고, 그러니까 그냥 양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중국이 말하자면 그 예전에 실내화 만들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셔츠 만들던 나라가 아니라 옷을 만들어도 더 겨울 코트나 파카나를 만들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뭐 철강이든 배든 반도체든 뭐 못 만드는 게 없죠. 예, 다 하고 있는 거죠. 산업 고도화가 된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시장을 갖게 돼서 그 규모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고도화가 됐다는 거고 이건 성장 과정에서 어느 나라나 겪는 거고 우리나라의 생각을 하면 뭐 쉽게 아실 수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랑 다른 또 하나의 측면은 근데 매우 큰 시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어떤 고민을 할 때도 그래도 결국은 수출 시장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사실은 뭐 작은 나라는 아니지만 좁은 나라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결국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거 외에 다른 얘기들은 좀 리스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중국은 약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30년을 거치면서. 그리고 그 공간의 효과라는 건 뭐 굳이 약간 뭐 더 말씀을 드리면 가치 사슬과 집적의 우위가 있어요. 중국 안에서 다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모여 있으면 훨씬 시너지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지금은 오히려 그 베트남으로 많이 나가고 동남아로 나갔지만 예전에 광동성의 동관이라는 데가 전 세계의 전자산업 기지였는데 특히 노동집약적 전자산업의 기지였는데 거기서는 못 구하는 부품이 없다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안에. 1시간, 2시간 안에 못 구하는 부품이 없다고 했고 그 뜻은 이미 그 시기부터 한 10년 전부터 중국의 싼 임금을 보고 거기다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거기다 지어야 빨리빨리 시장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동관에 그 외국 기업들도 들어갔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집적의 우위라는 게 생겼고, 즉 거대 시장 효과는 이제 더 이상 저렴한 임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 규모의 경제라는 거, 뭐 그건 너무 당연하죠. 14억 G2 경제니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가 쉬운데, 그거는 특히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산업, 중화학 산업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중국의 중화학 산업이 어느새 굉장히 우리를 위협할 정도로 빨리 커진 뭐 이게 배경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규모의 경제가 있다는 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겪는 문제가 적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진 만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 국내 독점이 돼요. 그러면서 재벌 문제, 독점 문제 이런 식의 문제로 얘기가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서 저 기업을 그냥 놔둬도 되나? 이런 사회적 여론까지도 이렇게 연결되는데 중국은 글로벌한 규모의 그 경쟁력을 갖는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달성하는 기업이 한 10개쯤 있어도 그 충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은 독점의 문제가 안 생긴다는, 우리보다 훨씬 약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주는 건 하나는 사회적인 문제가 뭐 적다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잠깐
네, 사회적인 문제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기업 간의 경쟁이 유지되고 효율성을 계속 제고해 갈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의 어떤 질적인 추격도 그 시장 환경만 보면 한국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뭐 다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재벌들이 대기업들이 보여준 것처럼 어느 정도 독점을 하고 독점 이익이 있어야 그걸 좀 안심하고 국내에서는 좀 누리면서 도전적인 투자도 하고 말하자면 그 하루하루의 경쟁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중국은 그 면에서는 좀 불리한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은 중국이 대기업이 많다지만 글로벌 브랜드가 사실은 별로 없고 또 세계를 완전히 1등으로 선도하는 기업이 화웨이 말고는 별로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하고도 사실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산업 토양, 이거는 뭐 어떤 얘기냐면 나라가 크고 경제가 크다고 왜 신산업 토양이 되느냐? 신산업이 만들어질 때 한편으로는 두 양 끝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R&D나 이른바 혁신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혁신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본 시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기술만 있으면 바로 그게 시장에서 비싼 값에 팔려주는 시장이 있어야 혁신이 더 촉진되거든요. 신산업이 빨리 만들어지고, 근데 중국이 그 상황이 그런 토양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중국 말고는 미국밖에는 별로 없는 그런 토양이 중국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특정 대기업이 R&D를 잘 모아가지고 잘 조직해서 가는 꼭 그런 방식이 아니라도 말하자면,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 그 혁신 생태계에서 가장 큰 중요한 거는 혁신을 이룬 사람이 끝까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서 뭘 만들었는데 그걸 제품화해서 시장에서 판매까지 해야만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생태계에서는 그 중간에 허들이 너무 크고 요구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혁신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나는 딱 여기까지만 했는데 그걸 누가 비싸게 사줘야 돼요. 다음 사람이 그걸 사서 또 다음 단계를 밟아서 말하자면 요즘 백신으로 치면 일상만 해놓으면 누가 사가서 자기가 2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그걸 사서 3상을 해서 마지막에 시장에 내놓는 데까지 이 손바뀜이 있을 수 있어야, 그리고 그 각 단계마다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사실은 그게 가장 혁신을 촉진하는 길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이 그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혁개방 30년을 통해서 중국은 고도 성장을 했고 굉장히 나라가 커졌고 나라가 커지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생기는 굉장히 다른 이익도 생겼다. 공간이 생겼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중국도 고민에 빠졌어요.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30년 동안 미뤘던 문제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개혁 개방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건 그 성공 자체가 새로운 과제를 줘요. 그 다음은 뭔데? 즉 시장화와 세계화는 했어. 근데 그냥 시장화만 세계화만 하면 그럼 그냥 하나의 그다음 길이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화 세계화까지는 하나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후반 중국이 WTO 가입하고 뭐 2008년, 6년 요 시기에 이제 어느 시점에서 자, 근데 우리 경제의 성격은 뭐지? 어떻게 가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필수 과목은 다 풀었는데 선택 과목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다시 한번 사회주의 자본주의 논쟁이 나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시장 경제지만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시면 시장 경제가 하나가 아니에요. 세계에는 시장 경제와 사회주의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다른 종류의 시장 경제들이 있는 거예요. 영국, 미국의 시장 경제하고 서유럽의 시장 경제하고 북유럽의 시장 경제하고 일본의 시장 경제하고 남미의 시장 경제는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그 시장 경제가 매우 다르다는 게 뭐 퍼포먼스가 좀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뒷받침하는 기업 구조도 다르고 어디는 중소기업 중심, 어디는 대기업 중심, 교육 제도도 달라요. 어디는 대학 중심, 어디는 직업교육 중심, 또 사회복지 제도도 이건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아주 복지 사회를 지향하는 나라, 굉장히 개인의 어떤 책임을 더 강조하는 나라, 이른바 고부담, 뭐 고복지, 중부담, 중복지, 뭐 저부담, 저복지 하는 그 스펙트럼이 쭉 있어요. 그럼 중국도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장화가 되고 나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근데 어떤 길을 가야지? 이 문제는 그러니까 피할 수 없이 제기된 거고, 그래서 피할 수 없이 다시 원래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의 문제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자본주의인데 그럼 북유럽 모델로 가?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죄송합니다. 우리가 명색이 공산당이고 사회주의인데, 공산당의 표현으로. 근데 영미식으로 가? 이건 아니지 않니?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관련된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더 얘기를 미룰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 이건 뭐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실제로 국내적으로도 단지 뭐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네라는 식의 공산당의 어떤 고민 정도가 아니라 압박이 있었어요. 소득 분배가 너무 심하게 악화됐어요. 그 30년 동안. 얘가 여기 이 그림에다가 둥그렇게 쳐놓은 부분이 바로 그 30년입니다. 그 뒷부분은 오히려 좀 다른 모양이죠. 그 3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득 분배 많은 그 지표로 많이 쓰는 지니계수가 뭐 그냥 그림 그대로 쭉 올라갔잖아요. 즉 소득 분배가 급격히 악화됐고 중국은 이 지니계수가 의미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들이 있었어요. 나라가 넓다 보니까 그리고 주로 그 세계화를 통한 어떤 그 수출 주도형 성장이 동부의 그 항구가 있는 연해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동부하고 서부, 내륙하고 사이에 너무 격차가 크고 또 도시하고 농촌 사이에도 너무 격차가 크고 한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2007년, 8년에 그 가장 피크에는 상해하고 그 당시에 제일 못 살던 귀주성하고 사이에 1인당 GDP 격차가 13배였습니다. 한 나라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상해보다 귀주성은 1인당 평균 GDP가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랄까 사실은 용납하기 어려운 격차죠. 국내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격차고 이제 이런 문제를 그럼 답을 내야 되는 더 이상 이대로 계속 가면서 성장을 했으니까 여러분 만족하죠라고만은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단세포적으로 뭐 1차원적으로 얘기하면 자 그러니까 다시 사회주의로 돌아가야 되겠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단순한 지금 세상이 아니잖아요. 복잡한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복잡한 고민의 이제 모색 과정이 펼쳐지고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관찰할 때 제가 이제 중국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재밌었는데 야 얘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모색하나 이제 이게 재밌었는데 그 중국의 그 지도자들 그러니까 장쩌민, 뭐 후진타오, 지금 시진핑 바로 이 사람들이 자기의 핵심 메시지가 다 그것과 관련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를 들어 장쩌민은 WTO 가입을 성공시킨 사람으로 기억하기도 하고 후진타오는 뭐 또 다른 이제 중국의 어떤 G20 체제에서 리더십을 처음 발휘한 사람으로 기억하기도 하고 시진핑은 또 지금 미국하고 뭐 일정 불사하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할 텐데 이 사람들이 취임할 때 또는 취임의 어떤 그 중반까지 나가면서 중국 사회에 던진 핵심 그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런 건 심지어는 이게 중국 공산당의 아니 중국의 헌법에도 막 쓰입니다. 그런 핵심 메시지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냥 나라를 운영하면서 그 자연히 생기는 업적들 말고 핵심 메시지들은 하나같이 다 이 체제 문제랑 관련이 있어요.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걸 중국 공산당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헌법에 넣어주고 중국 공산당 당장에다 집어넣죠. 예를 들어 장쩌민은 지금 잊혀진 사람이고 별로 인기도 없지만 장쩌민의 3개 대표론을 계승한다는 말은 계속 나와요. 지금도. 그럼 도대체 이 각각이 뭐냐? 우선 장쩌민은 무슨 일을 했냐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3개 대표론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이게 가장 그 한국 사람한테 어색하고 제목도 어색하고 내용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이 명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색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한 스텝을 전 디딘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이라고 보는데 3개 대표론이라는 게 있는데 아주 쉽고 짧아요. 뭐라고 하는 거냐면 공산당이 세 가지를 대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그런데 뭘 대표하냐면 선진 생산력을 대표해야 되고 선진 생산력의 발전을 대표해야 되고 선진 문화의 방향을 대표해야 되고 광범한 대중의 근본 이익을 대표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뭐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뜬금없는 얘기냐. 뭐 공산당이 뭐 예를 들어 국민의 어떤 복지를 지금부터 챙기자라는 얘기도 아니고 아니면 뭐 당의 어떤 규율을 강화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부패를 막자는 얘기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냐. 저도 이걸 이제 해석하는데 굉장히 곤란을 겪었는데 처음 말한 시점이 2000년이거든요. 즉 WTO 그 가입 전후에 말하자면 시장 경제의 전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더 이상 뒤로 갈 수 없는 그런 시기였어요. 더 이상 뒤로는 못 가는 그 시기에 공산당의 생존을 걱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공산당이 과연 조화될 수 있어?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장은 권력으로 버틸 수 있어요. 공산당원도 많고 군사력도 쥐고 있고 물질력도 쥐고 있고 당장 그 위협을 느끼는 건 아닌데 계속 가도 우리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거냐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발전이 계속되면서도 공산당의 힘이 강해지려면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인식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메시지로 나온 거고 뭐냐면 결국 경제 성장의 주체가 돼야 된다.
공산당이 있어서 성장이 지체되면 안 된다. 첫 번째 얘기는 그거예요. 공산당 때문에 경제가 안 된다. 이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선진 문화의 방향이라는 건 뭐 무슨 문화 산업을 창달하고 중국의 중화 문명을 뭐 건설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시장 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사회가 계속 변하는데 공산당은 사회 변화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산당이 그 변화를 주도해야지. 항상 독재가 그 위기에 부딪히는 거는 보수적이 될 때 그래요. 공산당은 보수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공산당이 진보 의제를 선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 발전, 뭐 요즘 뭐 눈에 보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 있고 IT 기술이 발전하니까 공산당이 그걸 제일 먼저 갖다가 뭐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쓴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아, 그냥 인터넷을 틀어막고 이걸 막아서 국민들 간의 소통을 막아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국가가 어떻게 더 활용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변화에 절대로 저항하지 마라. 오히려 변화를 공산당에 끌고 가라 라는 메시지에 해당하는 거고 세 번째는 훨씬 또 재미있는 건데 광범한 대중의 근본 이익을 대표하라.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이것에 대한 해석이 대표적인 국내 뭐 세계적인 해석이 뭐냐면 이때부터 사형기업가를 공산당에 집어넣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그렇죠.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고요. 중국에서의 사형기업가는 예를 들어 2000년 시점에 있던 대부분의 사형기업가는 공산당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공산당원이었으니까. 중국의 사형기업가는 처음부터 사형기업가가 아니에요. 당에서 잘 나가던 당 간부,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내가 사업해야 되겠다고 나가서 사형기업가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투쟁 정당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급투쟁 정당이 아니고 계급투쟁 정당이 아닐 뿐 아니라 광범한 대중의 근본이.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왜 모든 정치인이나 정당한테 많이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국익을 생각해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식의 문제다 지금 이제부터 중국 공산당의 문제는 국익의 문제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 사이의 조정의 문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동자의 이해와 자본가의 이해가 대립할 때 노동자의 편을 드는 게 공산당이 아니라 이걸 조종해서 이른바 국익화하는 게 공산당이 할 일이다.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굉장히 말하자면 사회주의와 또는 공산당과 시장 경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의 합의만이 가능했던 거예요. 더 이상의 진도는 자기들도 나갈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진도는 누가 나갔느냐? 후진타오가 나갔어요. 후진타오가 한 얘기는 뭐냐면, 자, 그래서 이제 고민이 있는데, 하면서 후진타오는 뭘 들고 나왔냐면, 조화로운 사회, 이른바 허시의 사회라고 하는데, 이제 조화로운 사회와 전면적 소강사회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너무 불균등하지 않냐? 소시와 농촌 격차도 크고, 지역 간의 격차도 크고, 이른바 소강사회라고 다들 좀 먹고 살만해졌다고 하는데, 그건 어느 상해나 북경 사람들 얘기고, 다른 데 사람들은 지금 전혀 못 누리지 않느냐. 이걸 균형적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한 걸로 해석이 됐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균형을 강조했다. 중국의 문제가 불균형이 심각해지는 거다라는 걸 지적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약간 즉자적이에요. 한국 사람도 할 것 같은 중국 공산당의 고민 같지가 않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고민으로 지금 이제 불균형이 심하니까 우리도 균형적으로 갑시다. 우리도 비슷한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의 고등학생도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실제로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성과도 없었어요. 후진타오 시기에 빈부격차는 더 악화됐어요. 아까 그림에 보면 진위계수가 올라가는 시기의 뒷부분은 다 후진타오 시기예요. 그러면서 후진타오도 스스로 그걸 이제 깨달으면서 후진타오 2기 때 하기 시작한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그냥 균형을 강조하고 균형을 위한 뭐 사회복지 제도나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과학적 발전관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이것도 후진타오 얘기예요. 이제 2007년부터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또 뭐냐면 이것도 암호입니다. 과학적 발전관의 정의가 인간 중심을 견지하는 뭐 전면, 협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다 모아놓은 거예요. 과학적 발전관이 말하자면 어떤 의미를 갖는 건 뭐냐면 자, 중국이 직면한 문제 크게 보면 사회주의와 시장 경제의 문제 또는 공산당과 시장 경제의 문제, 다르게 보면 후진타오 초기에 인식했던 빠른 성장과 불균형 확대 사이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는 성장과 분배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면 안 되고
그냥 종합적인 성장의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과학적 발전관이라는 말은. 중국에서는 발전이라는 말하고 성장이라는 말이 같은 말로 쓰이거든요. 거의 우리가 쓸 때. 그러니까 뭐라자면 종합적인 성장 이론이 있어야 된다. 이걸 조화시킬 수 있는 사회주의와 시장 경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성장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장은 성장대로 하고 사회주의 문제는 따로 풀고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개를 조화시키는 성장 전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성장 전략은 경제 성장 전략이어서는 안 되는 거고 이 두 개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그런 전략이어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두 개의 문제를. 그러면서 그 후진타오 말기, 그다음 시진핑 초기에 걸쳐서 그래서 그게 바로 성장 전략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2010년부터 얘기되기 시작한 건데요. 후진타오와 시진핑 그 교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부터 이제 나온 얘기고 12차, 네네. 이건 뭐냐면 바로 사회주의하고 그 시장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장 전략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고 어떠한 종류의 성장 전략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어떤 종류의 성장 전략은 그 문제를 악화시킨다. 사실은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수출, 투자 중심의 성장 전략은 매우 공산당한테 위험하다. 이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수출, 투자 중심의 성장이라는 게 우리도 꽤 많이 그렇게 의존하고 있는 건데 이게 실제로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분명히 작용이 있어요. 그 어떤 성장을 한쪽에 기업 부분에 몰아주고 또는 제조업에 몰아주고 또는 그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들에 몰아주는 그런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비 주도의 성장 또는 내수 중심의 성장으로 바꿔나가야 되겠다. 제가 지금 여기 뭐 국회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요즘에 한국에도 익숙한 용어를 써왔는데 사실은 중국판 소득 주도 성장 같은 것을 2010년부터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사실은 훨씬 빠르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부터 드릴 텐데 뭐 이거 좀 내용이 작은 글씨로 긴데 그러니까 세 가지 인식의 변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변화라고 할 수도 있고 일종의 돌파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중국이 꽤 진지하게 고민했고 이 정도의 그 어떤 그 이념적인 돌파는 쉽지 않은 일이고 한국도 별로 해본 적이 없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첫째는 불평등 확대됐다는 게 이게 무슨 부자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고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성장 방식은 불평등을 확대시키니까 불평등을 고치고 싶으면 재분배를 해주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사회복지를 강화해주거나 뭐 이전 소득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저는 매우 공감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 그렇게 성장 방식이 바뀌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기업이 조금 손해를 보고 또는 투자하는 분야가 손해를 보고 노동자가 또는 가게가 이익을 봐요. 이걸 이제 분배 구조의 변화하고 이거 같이 가는 거다. 이걸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떤 정부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정부든 뭔가를 제시하면 모두에게 좋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이건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다. 응?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기업의 소득이 가계 소득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아주 공식적으로 그 12차 5개년 계획에서 하기 시작해요. 이제 뭐라고 그 12차 5개년 계획에 써 있냐면 GDP 내에서 가계 소득의 비중을 높인다. 그 다음에 GDP 내에서 임금 소득의 비중을 높인다. 이 얘기가 써 있어요. 그냥 그 워딩이 그대로 들어 있어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우리나라에서도 얘기됐던 논의의 그 어떻게 보면 그 근본적인 우리나라에서는 꼭 이렇게 진행된 건 아니지만 근본적인 문제의식이에요.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가능했던 거는 이제 공산당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장 전략 문제를 분배 문제로 가져가서 가계 기업 문제로 가져간다는 건 사실은 자본 노동의 문제로 가져간다는 거랑 같은 얘기거든요. 그 가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노동 사이드고 이제 기업이라는 게 자본 사이드니까. 근데 이제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최저임금부터 막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우리처럼 한두 해 하고 만 게 아니라 한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노조의 목표도 중국은 이제 공회라고 있는데 노조의 목표도 그 시진핑이 성장 전략 전환 이전에는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게 목표였어요. 다 노조 만들어라.
근데 그 노조는 사실은 어용 노조들이거든요. 이게 중앙회 밑에. 근데 그게 아니라 노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걔들이 임단협을 해라. 임금 협상을 해라. 그래서 임금을 임단협을 통해서 정해라. 이걸 오히려 더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금 인상 메커니즘을 만들려고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시기에 최저임금뿐 아니라 중국의 임금도 빠르게 올랐고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다 중국 기업들도 해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비싼 임금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성장률은 떨어진다까지 알고 있었어요. 성장률은 떨어진다. 원래 수출 투자 중심 성장의 성장률은 더 높다. 근데 부작용이 있고 그 부작용이 공산당한테 해로우니까 성장률 좀 떨어져도 된다까지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게 다 돼야 사실 일관되게 추진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어딘가에 걸려요. 처음에 그 분배 구조가 바뀌는 것에 따른 사회적 저항에 부딪혀서 주저앉을 수도 있고 이 성장 전략의 전환은 아니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나타난 우려 때문에 또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이걸 다 알고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럴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죠. 공산당이 저 성장률 떨어진다고 투표에서 지는 일은 없으니까. 투표를 안 하는 나라, 선거를 안 하는 나라니까. 장기 집권하니까 가능한 거죠. 뭐 다른 나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제 실제로 그 당시에 내수 소비 기간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었다. 뭐 이 얘기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까 임금을 굉장히 빠르게 올렸다라는 말씀은 이미 드렸고 옆에 있는 그런 그림들보다 국제 비교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이 시기에 중국의 그냥 임금이 원래는 필리핀, 태국하고 비슷했는데 쭉 올라가서 이제 말레이시아보다 높게 올라가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고 지금은 뭐 그 국민소득 10,000불이니까 거기에 맞는 임금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투자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둔화가 됐고 이걸 감수했고 투자가 둔화되니까 성장률도 떨어졌어요. 그 2010년 이제 그 계기로 이제 그 이른바 성장 전략 전환이 시작됐는데 성장률 그래프만 보면 철저하게 실패한 전략이에요. 바로 그 전략이 시작된 다음 해부터 뚝뚝뚝뚝 성장률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장은 사실 일자리 때문에 하는 거라는 또 얘기가 있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중국도 그러면 오히려 말하자면 공산당의 집권에 유리한 변화가 성장 전략의 전환이라고 했던 건데 그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또는 뭐 그 어떤 그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성장률이 일자리가 안 줄어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 시기가 중국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쪽으로 산업이 전환되는 시기랑 겹쳐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 국민소득 수준이 그쯤 됐으니까 그런 거고 중국은 또 그 전에 사회주의적인 어떤 영향이 있어서 서비스업이 과소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서비스업 쪽이 많이 크고 제조업 쪽은 상대적으로 덜 크는데 아시겠지만 서비스업 쪽이 고용 유발 계수가 훨씬 큽니다. 똑같은 1% 성장할 때 서비스에서 제조업의 2배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은 떨어지고 그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지만 성장의 내용이 주로 서비스 쪽이었기 때문에 일자리가 안 줄어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림이 있고 그때 새로 신규 창출된 일자리 수가 있는데 변화가 없잖아요. 오히려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추세가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도 계속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중국이 했던 그 성장 전략의 전환 첫 번째 시도다. 앞에 이제 넘어간 거 잠깐 보여드리면 뭐 실제로 실적이 있었느냐, 성과가 있었느냐? 최종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에 한 9% 뭐 이런 수준이다가 그 19년에는 55%까지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변한 거예요. 내수 중심의 사회로. 내수 중심의 사회로 이제 변한 거고 또 하나가 대외 의존도가 중국의 그 무역 의존도가 그 높을 때 2006년 7년에 60%, 64%, 65% 이러던 나라인데 지금 31% 이래요. 31%가 어떤 수준이냐면 수출 중심의 성장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나라들 있잖아요. 미국이나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은 수출 중심의 성장이 아니거든요. 맞아, 내수 중심의 성장을 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하고 지금 비슷해요. 이게 또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히 외국의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해서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는 경제가 된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은 성장률 3%를 지난 10년 동안 스스로 포기하면서 내부의 어떤 균형 성장과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저항력을 키운 거죠.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면 공산당한테는 그게 좋겠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제 그런 고민의 어떤 결과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장 전략의 전환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성과를 거둔 상태에서
시진핑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시대에 사실은 성장 전략의 전환은 멈춘 게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시진핑이 새로 강조하기 시작한 건데 사실은 성장 전략의 전환은 시진핑 시대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후진타오 때 시작된 거거든요. 시진핑이 얘기하고 있는 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예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말은 별로 낯설지가 않아요. 중국 사람들. 이거 80년대부터 쓰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별 의미 없이 썼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사회주의라는 그 어떤 관성적 인식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사회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시진핑 시대에 2017년에 그걸 다시 꺼낼 때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라 중국 특색이 가진 사회주의를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묘사하는 개념이 아니라 목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목표로서 제시됐다는 거예요. 이제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시진핑 시대에. 그럼 도대체 이게 시진핑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왜 시진핑이 그런 일을 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요즘에 신문에 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진핑이 개인 우상화가 극심하고 개인 권력이 이렇게 강화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시진핑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모택동, 등소평, 다음에 나라 그래요. 중간에 장쩌민도 있고 후진타오도 있고 총서기들이 있었잖아요. 국가주석들이. 마치 굉장히 나는 등소평 반열이라는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모택동 시대가 있었고 등소평 시대가 있고 이제 시진핑이 신시대다라는 말이 그 뜻이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장쩌민이나 후진타오는 등소평 시대의 한 인물이고 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이다라는 주장이에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도대체 뭘 갖고 하는 얘기냐? 그게 우상화냐? 개인 우상화냐? 뭐가 다르냐면 세상에 대한 또는 중국의 위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공산당의 출발점에 대한. 그러니까 과거의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시대까지는 중국 공산당은 항상 중국이 갖고 있는 정말 많은 끔찍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나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택동은 정근대적이고 낙후된 중국, 외국 군대들에게 사실상 점령된 중국, 부패한 중국, 이걸 공산주의로 뒤엎겠다 했던 거고, 덩샤오핑은 너무 계획경제나 어떤 문화혁명의 어떤 그 결과로 인해서 또다시 낙후돼 버린 중국, 이걸 경제적으로 이제 되살리겠다라는 거였는데, 시진핑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마오쩌둥은 그래서 그걸 해냈기 때문에 자기의 업적이 있는 거고, 등소평도 그걸 해냈기 때문에 자기 업적이 된 거예요. 시진핑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뭘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이제 중국 공산당이 개혁개방 이후 40년 동안 이뤄낸 성과를 계승하는 사람이다. 나는 나쁜 걸 받아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걸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걸 받았으면 그거를 단절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그 분위기로 사실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진핑이 자기가 물려받은 시대는 이미 G2 경제가 돼 있는 중국이었고 개혁개방 40년의 성과가 충분히 축적된 자신 있는 시장 경제를 갖고 있었고, 이 속에서 어떤 일이 이제 중국 내에서 쭉 벌어지냐면 바로 그 시기에 직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국 사람들의 어떤 내적인 공산당의 자기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사실은 생겼습니다. 뭐냐면 그전엔 주눅 들어 있었어요. 우리는 개혁 개방을 하는 나라, 즉 시장화와 세계화를 통해서 선진 시장 경제가 가르쳐주는 걸 배워야 되는 나라.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보면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문제가 많아 보이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굉장히 오래 사실은 지속이 됐고, 여파가 그 안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냐면 중국 체제의 우위라는 개념이 2009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가 찾아낸 걸로는 가장 처음 쓰인 데가 2009년 8월에 인민일보에 처음 쓰였는데, 그때가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 한 가운데잖아요. 한 가운데인데 뭐냐면 우리 체제가 뭐가 문제지라는 얘기예요. 우리 체제에 좋은 점이 있네라는 얘기를 학자들이나 언론에서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걸 2011년이 되면 꽤 오랜 어떤 숙성 과정을 거쳐서 후진타오가 받습니다. 자기 연설에 써요. 7일 연설이라고 이제 중국 공산당원들한테 가서 하는 연설이 있었는데, 우리 체제에 우위가 있다. 이거 우리 잘 활용하고 계승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해서 이 순간부터 개혁개방하고는 약간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결합시키는 방식에 대한 하나의 돌파구가 열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을 잘못해요. 사회주의와 시장 경제를. 예? 또는 공산당과 시장 경제를. 공산당이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공산당이 경제 성장에도 유리하네라는 식의 돌파구가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그 인식의 출발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2013년에 시진핑이 출범하면서는 확실히 받은 거예요. 자기의 어떤 모토로. 즉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훨씬 더 발전시키겠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입니다. 이런 그런 수비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겠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주는 가장 큰 의미는 그것의 동의어는 이른바 국가주도적 시장경제, 국가주도적 경제를 우리는 유지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더 좋은 거니까. 과거에는 이거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좀 유지하고 있으니까 좀 봐줘. 응? 그게 기본적인 공산당의 태도였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건 알아. 하지만 우리도 우리 사정이 있으니까 우리 천천히 할게. 우리 민영화 천천히 할 거야. 이런 게 태도였다면 시진핑은 그게 아니라 이게 좋은 건데? 라는 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이 이미 충분히 시장 경제화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중국 특색 자본주의예요. 중국 특색 사회주의란 곧 중국 특색 자본주의예요. 사실 이게 또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미중 그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자본주의가 등장했는데 그 자본주의가 수렴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발산하는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체제 안에 자리 잡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거대한 G2 경제인데 그 나라가 그동안 알고 있는 자본주의와는 또는 시장 경제와는 다른 시장 경제, 다른 자본주의를 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의미를 좀 이렇게 보면 그럼 도대체 이게 아까 문제 그 공산당과 시장 경제를 조화시키는 문제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 약간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거시적으로는 성장 전략 전환 이런 걸 통해서 굳이 외부 시장 경제에 의존하지 않아도 내부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장 동력이 확보가 됐고 그렇게 하는 게 검증이 됐고 성장 전략 전환을 통해서 이래도 성장된다는 게 검증이 됐고 그 다음에 국유기업들이 주도권을 유지하고 이게 국유기업이 어떻게 보면 공산당의 물적 기반입니다. 주도권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농촌 농민에 대해서는 토지 사유화를 하지 않으면서 그걸 다른 방식으로 생산력을 높일 수단을 찾고 그게 이제 이른바 그 새로 등장하고 있는 농업 합작사라는 건데 뭐 그걸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자본시장이나 외환시장 같이 체제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개방을 좀 늦추고 개방을 선진국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중국 경제가 G2가 됐어도 자본시장 개방은 제한적으로만 하고 이 정도를 해주면 시장 경제가 앞으로 계속 가도 공산당이 이 집권자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답을 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시진핑의 어떤 중요한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후에 나타난 변화를 보면 중국의 국유기업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그냥 1등부터 중국의 1000등까지 기업들을 쭉 늘어 세우면은 그 중에 한 900개나 850개가 국유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포춘 500대 기업 안에 중국 기업이 한 120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100개는 국유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원래는 줄어들고 있었는데 맨 아래줄 보시면 6만 5천 개 98년에서 2011년 17,000개로 줄어들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늘어났어요. 최근까지 보면 지금 얼마로 늘어났습니까? 제가 1.9만 예, 19,000개로. 어쨌든 이게 별로 안 늘어나는 것 같지만 그 전에 계속 줄어들고 있다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시진핑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실제 결과입니다. 이게 갖는 의미는 뭐냐? 즉 중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통해서 사회주의와 시장 경제의 모순 문제를 중국 내에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사회주의하고 시장 경제는 중국 내에서 조화됐다. 또는 공산당과 시장 경제는 조화됐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요. 세계 사회주의, 중국 사회주의와 세계 시장 경제는 조화될 수 있느냐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중국 사회주의를 계속하겠다고 했으니까. 과거에는 중국이 사회주의를 계속하겠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린 개혁 개방하겠다고 했으니까 세계 시장 경제가 중국의 변화를 기다려줬어요. 그게 바로 트럼프가 하는 얘기예요. 중국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린 기다렸다, 니들이 변하기를. 근데 시진핑이 들어서 안 변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중국 사회주의하고 세계 시장 경제는 조화됐느냐 말이에요. 사실은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그 중요한 또 그 어떤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중국 견제가 이제 본격화된 것도 여기랑 연결된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다음 주에 말씀을 더 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중국 견제가 트럼프 시기에 본격화된 거는 우리가 이제 다 동시대에 지금 겪고 있는 얘기고 이걸 뭐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보다 거기에 대응하는 또 중국의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응하는 말하자면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체제 경쟁이 벌어진다고 할 때, 체제 대결이 벌어진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뭐냐? 그게 요즘 유행하는 이른바 국내 대순환 또는 국내외 쌍순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른바 쌍순환 전략인데 그거는 제가 볼 땐 좋은 워딩이 아니에요. 국내 대순환이 맞아요. 그러니까 국내 대순환과 국내 국제 두 개의 순환을 조화시키는 쌍순환을 조화시키는 그 전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쌍순환 중국 내에서도 그래서 쌍순환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건 국내 대순환에 관한 얘기예요. 중국 국내에 초점이 있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내용들을 한 번씩 점검을 좀 해보죠. 뭐라고 한 거냐? 그럼 쌍순환의 내용이 뭐냐? 국내 대순환을 해서 그럼 국내 시장을 키우자 이런 얘기냐? 그거는 성장 전략 전환 때 이미 한 얘기죠. 그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국내 대순환에도 분명히 내수 시장 키우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핵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전에도 했던 거니까. 다른 차별성 있는 게 뭐냐? 공급 측에서도 국내에서 성장 동력, 혁신 동력을 찾겠다는 거예요. 공급 측에서도. 그 뜻은 더 쉽게 표현하면 과거에 중국이 산업 고도화를 했던 방식은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외국을 캐치업하는 과정에서 그 수요 때문에 산업 고도화가 된 거예요. 외국 시장을 대상으로 뭔가 장사를 해야 되니까 사업 고도화를 하는 거예요. 외국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산업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그걸 강제하는 동력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뭐 조금 더 읽어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대한 국내 시장을 형성해서 공급이 새로운 수요를 창조하게 하겠다. 공급이 새로운 수요를. 보통은 수요가 공급을 창조한다는 말이 더 많은데 또 시진핑 연설 보시면은 공급 측 구조개혁 심화를 주요 방향으로 놓고 제가 이걸 여기 가려져 있는 부분을 외워야 되는데 못 외우네요. 주요 방향으로 하고 산업 고도화 및 혁신 능력을 제고하며 높은 수준의 동태적 균형을 실현하는데 본질적인 특징은 자립자강과 자주혁신이다. 혁신을 자주적으로 하는 거다. 외국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류허라고 시진핑의 경제 브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분도 이제 부총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도 새로운 발전 방식의 관건은 경제순환과 산업연관의 원활한 연결이며 그 근본 과제가 공급체계의 혁신 능력과 연관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사실은 새로운 얘기, 공급 측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국은 공산당과 시장 경제를 조화시키는 것에 관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통해서 해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그 전에 얘기한 이걸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해결된 게 아니구나. 미국을 보니까 아니구나. 미국이 시민권을 주지 않는구나. 내가 그렇게 하게 놔두지 않는구나. 이거는 근데 우리도 바꿀 생각이 없어요. 공산당이 계속 가야 되니까. 미국한테 장기적으로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계속 가야 돼요. 공산당이 이건 그냥 우연히 한 게 아니라 시진핑이 한 게 아니라 시민권 안 준다는 게 무슨 시민권 안 준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친구로 안 받아들여준다. 미국이 중국을. 너는 사회주의하는 애고 우리랑 체제가 달라라고 앞으로 계속 주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도 정말 사회주의 할 거거든요. 후진타오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래 알아서 기다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중국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한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도 각오를 해야 돼요. 이게 국내 대순환의 실제 의미예요. 즉 공산당과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조화를 글로벌한 수준에서도 만들어내야 돼요. 이제 미국의 압력에 맞서서. 그 속에서 새롭게 추가된 성장 전략의 전환에 추가된 또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추가된 요소가 이 국내 대순환이라는 거예요. 미국 없이도 사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 물론 최악의 상황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전혀 원하지 않아요. 중국도. 과거처럼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혹시 안 될 수도 있는데 중국은 지금 그거 안 되면 성장률 좀 떨어지고 정권 바꾸면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선거해가지고. 끝까지 공산당이 가려면 최악의 상황도 공산당이 대비해야 돼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공급하고 수요를 결합시켜서 뭘 해낸다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중국이 이번에 쏟아붓겠다고 한 신형 인프라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5G, 기지국, AI, 빅데이터, 신에너지 충전소, 고속철, 도시철, 고압 송전망, 산업인터넷 다 인프라 까는 것들이에요. 이런 인프라를 깔겠다는 말이 뭐냐면 그런 인프라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앞장서서. 인프라가 우리도 왜 예전에 우리의 IT 산업의 어떤 어떤 성공담을 얘기할 때 광대역 통신망이나 광통신망을 우리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빨리 깔아가지고 그게 가능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유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계가 다 보고 있는 중요한 신산업에 대해서 중국이 먼저 인프라를 까는 나라가 돼서 관련 산업이나 시장이나 수요까지 중국에서 제일 먼저 형성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바로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 찾았었거든요. 그리고 외국의 수요를 만족시켜주는 과정에서 중국의 산업 고도화가 일어나도록 했거든요. 그걸 이제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대표적인 게 이른바 지금 이 신형 인프라 육성 전략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어떤 협력을 받는 방식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그냥 자, 우리 싼 노동력이 있어. 아니면 세금을 싸게 해줄게, 토지를 싸게 해줄게, 우리한테 들어오세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자, 외국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안 들어오려고 할 거야. 미국이 못 들어오게 막을 수도 있어. 선진국들 다 비슷한 생각일 거야. 우린 체제가 다르니까. 그럼 안 들어오곤 못 버티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 외자 유치에 관한 그 얘기를 뭘로 얘기하냐면, 국내 순환이 원활해질수록 글로벌 자원 요소에 대한 중력장이 형성된다. 중력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흡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을 놓치면 안 되겠다고 막 몸이 닳게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누군가가 막으면 못 들어올 거다. 그런 방식으로 말하자면 대외 개방 전략에 대해서도 플랜 B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전혀 이 상황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공산당 입장에서 대비하는 거죠. 그게 공산당이 대비하는 거지만 이게 미국의 대결과 연결된다는 건 넘어가고요. 공산당이 대비하는 거지만 중국에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사실은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공산당은 자기 장기 집권을 위해서 과잉 대비를 하는 거예요. 좀 양보하면 될 걸 말하자면.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 비용을 치러야 될지도 몰라요. 이제 그게 조금 좀 애매해요. 그 문제가. 상대적으로 이게 체제 안정 요구인지 경제 성장 요구인지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서 결국 시장은 체제 안정 비용을 시장이 치러야 되는 그런 식의 딜레마는 생길 거다라는 게 요 문제에 대한 하나의 생각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에 중국이 스스로 자랑하고 있듯이 중국 말고 중국을 정말 잘라낼 수 있겠느냐라는 반문이죠. 중국을 정말 너희들이 잘라낼 수 있을까? 우리를 잘라낼 수 없을걸? 그게 이제 이런 그림들이에요. 이제 중국 주요국의 대중 수입 의존도 보면 우리가 매우 높다고 알고 계시죠? 우리보다 높은 나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나라들 다 지금 힘들어요. 만약에 중국을 끌어내면. 물론 끌어내지도 않고 있지만 힘듭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치러야 될 비용은 이미 선진국이 주도하는 산업을 지금까지 막 캐치업하던 거 이건 예전같이 쉽지 않을 거예요. 계속 이제 견제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신산업을 육성하는 거 이건 중국이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혁신이라는 건 결국 시장이 크고 자본이 엔젤 캐피탈이 많으면 그래서 서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잘 될 수 있는데 중국은 그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재미있는 숫자 한두 개만 말씀드리면 벤처 캐피탈, 벤처 펀딩 순위 액수가 2019년, 18년이구나. 18년에 이미 미국하고 중국이 대등해요. 액수로는. 그러니까 사실은 혁신 역량 면에서도 하루에 창업하는 그 회사가 등록하는 회사가 16,000개씩 된대잖아요. 그 중에 그러면 100개 중에 하나가 살아남아도 하루에 160개가 살아남는 거고 그걸 자세히 말씀드릴 건 없고 그다음에 IPO 시장, 중국 증시가 지금 굉장히 커져 있어서 IPO로 조달한 돈도 2019년에 779억 달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한 80조가 되는 거죠. 중국이 IPO 시장에서 2019년에 80조 조달했는데 한국이 3.2조 규모예요. 얼마나 지금 이 시장이 큰지 그리고 기업들이 말하자면 도전할 만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재미있는 건데 이른바 흡인력에 해당하는 핵심인데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
어떤 새로운 제품이 등장했을 때 중국에서 1억 명의 사용자가 생기는 기간이에요. 맨 처음에 그 폴더폰이 나왔을 때 15년 걸렸어요. 중국에서 모토로라 폰이 1억 명의 사용자를 갖는데 15년이 걸렸어요. 말하자면. 처음에 제품이 도입된 다음부터 이제 1억 명이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쭉 보세요. 첫 번째,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3년으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뭐 중국판 우버라는 거, 뭐 디디 추싱이라는 거 아죠? 디디라는 택시는 이게 디디인데, 디디 여기 있구나. 디디는 1년 반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위어바오라고 이제 결제 시스템, 온라인 결제 시스템, 이거는 1년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억 사용자라는 게 보통 얻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제품에. 앞으로 세상에 뭔가 새로운 게 생길 때 가장 활력 있는 시장은 결국 중국이라는 거예요. 1년 안에 1억 사용자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중국 말고는 없어요. 이게 중국의 자신감이고 이른바 흡인력, 중력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산업에서 중국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계랑 끊어졌을 때 가장 두려운 게, 제가 봐도 걱정되는 게 혁신 능력을 잃는 거거든요. 갈라파고스가 돼가지고 혁신에서 뒤처지는 건데 자기는 좀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해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하진 않지만 해볼 수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요. 그 과정에서 왜 그 1대1로라고 아시죠? 1대1로. 중국이 사실은 시진핑 시기에 트럼프 직전까지 뭘 했냐면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외에 막 자기 중국 위주의, 중국이 주도하는 가치 사슬을 막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게 이제 이른바 1대1로예요.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데 가서 막 공장 짓고 중국의 원자재 부품 실어다가, 중국이 예전에 당했던 거, 중국의 싼 임금을 보고 한국, 일본, 대만의 기업들이 가서 공장 짓고 거기서 싼 임금 사회력에서 미국에 수출하고 이러면서 막 성장했던 거, 그 과정을 자기도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건 뭐 지금도 그 동기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이 과정에서 지금 맞아, 미국의 견제에 직면하고 코로나를 두드려 맞으면서 사실은 매우 위축되고 있어요. 1대1로가. 그러니까 위축될 거라고 예측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1대1로의 위축인지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일인지 지금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중국이 하는 말에서 느껴져요. 무슨 얘기냐면 2020년부터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디지털 1대1로라는 걸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 별 얘기 아니잖아요. 뭐 디지털도 당연히 하겠죠. 1대1로를 2020년부터, 작년부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공장만 짓나? 디지털도 당연히 가야지.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 1대1로의 내용을 보면 의미가 달라요. 제조업 진출하는 거랑은. 이거는 5G 뭐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이런 거 가겠다는 건데, 중국이 진출해서 거기다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성장하는 시장을 중국이 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중국 공장들이 진출하는 건 거기 새로운 성장 동력과 거점을 만드는 것에 관한 얘기고, 디지털 1대1로는 거기 있는 시장 수요자들의 요구를 중국이 먹겠다는 얘기라서 좀 달라요. 그리고 14차 5개년 계획 요번에 나온 거에 보면 어떤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냐면, 뭐 물론 그 전에도 조금씩 하던 얘기지만 기업이 주체가 된다는 얘기를 되게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벌려야 되는 거지 뭐 정부가 무리하게 푸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고, 또 더 중요한 건 국제 관례와 채무의 지속 가능성을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랑 뭐 월드뱅크나 IMF가 걱정하는 건 자기들도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국제 관례와 채무의 지속 가능성을 안 보고 중국은 마구잡이로 투자한다고 말하자면 공격적이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거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띄워봤으니까, 먹혀봤으니까. 그 전에는 기업들이 가서 뭐 잘 몰랐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근데 가서 막상 투자를 해보니까 돈을 띄워 먹혀요. 띄워 먹히는 액수가 많지 않아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띄워 먹히는 액수가 너무 커서 중국이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 띄워 먹히면 기업들은 안 나가요. 100개 중에 하나가 띄워 먹혔다고 하면 원래 나가려던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쳐요. 그러면 해외 진출 수요 자체가 크게 위축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원화된 투자 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 정부, 국책은행들이 지원하고 이런 거 갖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더라. 민간 투자 유치해 오자. 민간 투자 유치하려면 다시 이 두 번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돈이 벌려야 돼요. 돈 되는 사업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이거는 전략적인 거니까 일단 돈이 되든 안 되든 철도 400km 놔줘. 고속도로 400km 놔줘.
그다음 우리 중국 기업들 들어가 400km는 정부 돈이지만 그 다음에 활용하는 건 니들 거야. 뭐 이런 식의 굉장히 통 큰 일을 했다면 통 큰 일을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제가 좀 오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 얘기가 그런 식의 변화가 국내 대순환에는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까지가 이제 제 발표의 끝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그림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네. 저 이제 중국 경제 가지고 밥 먹고 산 지가 이제 20년이 뭐 넘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한다는 건 결국 뭐 경제라는 걸 뭐 몸으로 겪으면서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중국 결국 통계 자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바로 이제 말씀하신 문제를 굉장히 저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데 중국이 통계를 왜곡한다고는 저는 아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통계를 끊임없이 개선하거나 자기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획경제 시대의 통계하고 시장경제 시대의 통계 사이에는 너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 바꿔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와 일관성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건 조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작년의 숫자하고 올해 숫자를 비교해도 되는지 의심스러운 그런 통계들이 많아요. 갑자기 변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작년의 숫자하고 올해 발표된 숫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20년에 통계를 발표할 때 그 전에 2000년, 2001년, 2002년 표도 같이 나오잖아요. 작년 표하고 올해 표가 달라져요. 작년에는 예를 들어 2020년에는 2010년에 중국의 뭐 산업 생산이 얼마였다고 돼 있는데 올해 나온 표를 보니까 2010년께 숫자가 바뀌어 있어요. 그럼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조작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는데 결국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일관성이 떨어져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중국 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걸 중국 정부가 조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나 예민한 통계들을 조작할 수 있어요. 환경오염 통계라든가 뭐 건강 관련된 통계라든가 뭐 소수민족과 관련된 어떤 굉장히 민감한 통계가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 분야의 문제고 그 통계를 이렇게 전반적인 통계를 조작하는 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진핑 입장에서 그건 가장 해로운 일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근데 그 조작을 하는 그런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방정부 관리들이에요. 자기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택하고 있는 방법은 왜 많이들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성별 GDP 성장률 다 합쳐보면 국내 국가 통계하고 다르다. 맞아요. 달라요. 원래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GDP는 성별 통계를 집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별은 성별대로 따로 내고 GDP는 성이 보내온 자료 갖고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통계국이 자기 시스템을 갖고 모아갖고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방정부 통계일수록 성에서 현으로 더 아래 단위로 내려갈수록 시로 내려갈수록 그 하급 관리들이 자기 실적을 강조하려는 그런 동기는 커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신뢰성 문제는 뭐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왜 이제 한 5년 전에 AIIB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는 걸 만들면서 신흥국의 인프라 투자를 우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많이 논의됐던 게 ADB나 월드뱅크가 있는데 그런 신흥국 지원하는 은행들이 있는데 왜 하려고 그러냐. 중국의 얘기는 그 기구들은 너무 관료화돼 있다. 투자 허가에 몇 년씩 걸리고 온갖 걸 요구하고 그 나라 시민 정치 구조의 변화까지 요구한다. 말하자면 뭐 민주화되지 않으면 투자 못한다. 이런 식의 조건이 붙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막상 AIB도 만들고 투자를 해보니까 왜 그러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월드뱅크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ADB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미 중국의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한두 개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나라 정권이 바뀌면서 계약을 바꾸자고 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그냥 정부가 하는 거면 뭐 외교적으로 해결하겠지만 민간 기업도 일부 들어가 있고 뭐 이미 돈이 들어가 있는데 계약을 바꾸자고 하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원래 월드뱅크나 ADB도 겪었던 일이에요. 수십 년 전에. 그러면서 철저하게 온갖 심사를 하고 이른바 정치적 안정성이나 투명성, 민주화 요구까지를 했던 거거든요. 지금 중국도 그걸 느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쉽게 본 거죠. 기존의 체제가 비효율적이고 마치 서구의 가치관을 주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려다 보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기들도 해보니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첫 번째 질문에 관한 거고, 금융위기는 이제 사실은
코로나 위기도 있고 글로벌 금융 위기도 있고 뭐 가까운데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에서 중국이 그 상대적으로 위기를 덜 겪은 이유는 대만하고 비슷한 거예요. 대만하고 비슷한 건데 대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보유고를 많이 쌓아놔서 극복을 했는데 중국은 한편으로는 외환보유고도 많아요. 지금 3조 달러쯤 있어요. 그뿐 아니라 자본시장을 안 열어요. 그러니까 외화가 들고 나고가 없으니까 충격이 더 나니까. 해외 금융위기가 와도 중국의 금융위기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외환위기로는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IMF를 겪은 건 외환위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당장 석유를 사와야 되는데 그 돈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중국은 그런 일은 겪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외환 거래가 자유롭지 않으니까. 외환이 물밀듯이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중국에서는. 그게 아까 얘기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한 요소인 거죠. 자본은 통제한다. 외국과의 자본 이동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걸 통해서 안정성을 상당히 유지했다고 보이고 국내 경제는 물론 국내에 그래도 굉장히 그 성장률 저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도 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쏟아부어서 어쨌든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기도 하고 하면서 버텨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뭐 국내 대순환 중심으로 하고 수출을 희생하는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뭐 지금 막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최근에 얘기된 저의 어떤 관측이나 전망입니다. 그런데 방금 그 표현 중에서 국내 대순환이 수출을 희생하는 거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은 수출을 얼마든지 더 하고 싶어요. 미국에도 유럽에도 한국에도 수출을 그냥 늘리면 늘릴수록 좋아하는 거예요. 다만 만에 하나 그게 막힐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수출을 포기하고 국내로 갔다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수출만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외자를 유치할 수 있으면 더 하고 외국에 투자를 할 수만 있으면 더 하려고 해요. 그런데 미국의 어떤 기세를 보거나 중국의 장기적인 각오를 볼 때, 즉 미국에게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자기 각오는 자기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린 사회주의 계속 갈 거야. 그걸 알고 있으면 미국하고 사이가 좋아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 미국 이 대결은 나중에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중국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보험인 거지 비용을 치르는 보험인 거지 원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 이제 그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내에 이런 전략 전환에 피해를 보는 기득권층들이 있지 않겠느냐. 예. 이거는 예를 들어 지방정부 얘기하셨는데 지방정부라는 또 기본적으로 이제 공산당 체제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니까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뭐 사실은 뭐 그렇게 큰 반발이 있을 수가 없고요. 자기 월급 주는, 뭐 공산당이 월급 주는데, 정부가 월급 주는데, 정부가 방향을 바꾸면 그냥 뭐 집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고, 지방정부 관련해서 뭐 약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그 지방의 외자 유치, 수출, 성장률 이런 거를 그 사람들 승진시키는 최고의 기준으로 썼어요. 뭐 KPI라고 그러는 거 있죠. 지금은 다 바꿔놨어요. 예,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빈곤 퇴치, 환경 보호, 뭐 이런 걸로 성과 지표를 다 바꿔놔가지고 그 사람들의 행태도 이미 꽤 오래전부터 이제 바뀌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방금 꼭 그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과정에서 상해가 가장 피해를 본다면 상해라는 그 지역 자체가 반감을 갖지 있지 않겠냐. 사실은 이런 뜻이 이제 더 근본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는 거대 기업가 집단 자체가 이제 뭐 그 반발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걸 그거는 뭐 가능한데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 번 그 중국 거대 국내 시장의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사람들이 돌파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해외로 가는 걸 막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재밌는 건데 중국 사람들도 사실은 공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걸. 이미 당했기 때문에 트럼프 때. 그런 의미에서 그 반발보다는 위기의식의 공감이 사실은 상당히 더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야 이거 결국 공산당이 집권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니들이 물러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야? 라고까지는 생각은 안 한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벌어질 다른 비용, 뭐 혼란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공산당을 타도해야 돼?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그 방식이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질문이시네요. 예, 뭐 청렴 투명 이런 문제는 뭐 사실은 도망가야죠. 제가 뭐 경제학자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시진핑이 하고 있는 거는 엄청나게 잡아놓고 있는 거고요. 잡아놓고 있는 거고 재밌는 거는 뭐 이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시진핑이 굉장히 그 당 기율 강화, 뭐 부패 이런 걸 굉장히 강하게 이제 요구하면서 이 전체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통제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꼼짝 못하게 하고 있어요. 막 감시도 많이 할 뿐 아니라 막 무슨 시진핑 사상 달달 외워라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 타겟이 중국 꼭 전 국민이 아니에요. 그 타겟이 주로 공산당원에 집중돼 있어요. 이게 재밌는 건데 이게 묘한 효과를 낳고 있는데 시진핑이 실제로 통제를 강화했는데 공산당원에 대해서는 더 강화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지금 요즘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과거의 공산당원은 기득권층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그러면서 공산당원이라서 갖고 있는 권한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자기들끼리 해먹는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시진핑 시대 들어와서 중국의 공산당원이 9천만 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무실 하나에 한두 명은 다 공산당원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인데 전에는 자기들끼리 뭐 당 네트워크 가지고 뭐 서로 로비나 하고 뭐 이런 애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얘들이 더 막 감옥 갈까봐 전전긍긍하고 그다음 맨날 뭐 시진핑 사상 외울 뿐 아니라 뭐 어떤 걸 요구하고 있냐면 당원들한테 배지 달라고 그래요. 자기가 당원인 걸 드러내라고 그래요. 책상에다 깃발 꽂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뭘 요구하냐면 당원인 걸 드러낼 뿐 아니라 당원인 티를 내라고 그래요. 뭐든지 공동체에서 앞서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있으면 먼저 손드는 게 당원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장마다 뭐 청소할 사람도 필요하고 숙직할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공산당원이 손을 들으라는 게 강제사항이에요, 거의. 안 들면은 본인이 불안할 정도로 요즘에 기율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묘하게 국민들이 쾌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비공산당원들이. 그동안은 누리기만 하는 당원이 요즘엔 쟤들 좀 딱하네? 약간 이 분위기로 몰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고급 당원들이 뭐 그거 신경 쓴다는 건 아닌데 정말 상대적으로 통제를 강화한다고 했을 때 당원에 대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더 강할 때 비당원들이 느끼는 묘한 쾌감이 있다. 뭐 이 정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촌 빈부격차. 예, 농촌 빈부격차 아주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올해 그 이제 7월이 되면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을 할 거예요. 거기 이미 사실은 올해 1월부터 계속 그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데 그럼 뭔가 우리 중국 공산당은 지난 100년 동안 뭘 했다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농촌 빈곤을 없앴다예요. 그게 말이 되느냐? 농촌 가보면 가난한 사람 많아요. 중국 공산당이 그걸 없앴다고 말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0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절대 빈곤. 예. 그게 그럼 무슨 뜻이냐? 좀 나름대로의 그 체계를 가진 얘기예요. 그냥 어디에도 14억 인구고 농촌에 7억, 7, 8억이 있는데 0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중국 공산당은 2013년부터예요. 몇 년 전부터 뭘 했냐면 자, 농촌 빈곤을 없애겠다. 이거는 말하자면 우리 공산당을 집권하게 해준 그 중국 농민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책무다. 그리고 뭘 했냐면 빈곤선을 정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절대 빈곤선을. 근데 그게 2013년 유엔 기준이에요. 뭐 1점 몇 달러인가 하는 거. 네, 1.7달러. 예, 그걸 딱 픽스해 버렸어요. 원래 매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목표가 타겟이 움직이면 안 된다. 딱 픽스했어요. 그건 지금까지도 그냥 픽스돼 있어요. 외국에서는 전문가들이 욕하죠. 무슨 소리냐? 아니, 우리는 우리의 이유가 있다. 우리는 픽스한다. 그러고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등록시켰어요. 그 당시에 뭐 9,600만이 등록됐어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고, 농촌에서만. 그리고는 1년에 1,000만 명씩 그걸 줄여나갔어요. 아까 아까 KPI 얘기했었던 것처럼 KPI 얘기하신 것처럼 모든 지방 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그거예요. 그거 개수 늘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떤 식으로 했느냐? 9,600만 명을 모두 전산망에 집어넣었어요. 식구가 누구고 나이가 얼마고 직업이 뭐고 집이 어디고 온갖 게 다 들어있어요. 무슨 병이 있고. 그리고 분류를 했어요. 사는 데가 어디 저기 귀주성 산속 마을까지 나가려면 20km 떨어진 데 있어서 못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집에 돈 벌 사람이 노동력이 아예 없어서 못 사는 사람. 노동력이 있는데 아직 학생이라서 못 사는 사람. 뭐 쭉 여러 가지로 분류시킨 다음에 각각을 해결했어요. 3천만 명은 이주시켰어요. 이사를 시켰어요, 그냥. 왜냐하면 여기서는 빈곤선을 넘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도시 한가운데다 다 아파트 단지 지어놓고 이주시켰고, 왜냐하면 다른 농촌으로 이주시키면 그건 또 농촌이니까 도시에 가서 청소라도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업할 수 있는 학생이나 젊은 사람이 있는 사람은 다 취업을 어떻게든 직업 교육을 시켰어요. 취업자가 한 명만 있으면 절대 빈곤으로는 절대로 안 가요. 예, 한 명만 있어도. 그러니까 가난하죠, 여전히. 하지만 절대 빈곤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것도 없는 데는 정부가 돈을 줬어요. 절대 빈곤선 딱 넘게. 그걸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600만인가 남았다가 그것까지 작년에 털고 올해 0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공산당 100주년의 성과로 자랑할 거예요. 아니 뭐 훌륭하다고만 꼭 하실 건 아니고 말하자면 그 선전선동에 능한 거죠. 그 정확하게 그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게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죠. 사실은 빠진 게 너무 많잖아요. 왜 절대 빈곤만 문제냐? 왜 도시는 문제 안 삼냐? 도시 빈민은 그럼 어쩌라는 거냐? 약점이 많은 얘기예요. 그리고 3천만을 이주시켰다는데 그게 인권 문제 없냐? 공동체를 파괴한 거 아니냐? 사실 위구르 문제랑 다 연결된 거예요. 나는 여기 살고 싶다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나는 평생 여기 살았는데 나보고 왜 이사 가라고 그래라는 농촌 주민이 왜 없겠어요? 다 이주시켜버린 거예요. 뭐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이 추격하지 예, 않은 예, 예. 우리나라 전통 제조업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추격하지 않을 전통 제조업은 거의 없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국이 이미 추월해 있고요. 하나가 반도체인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 반도체하고 조선이에요. 근데 조선은 어떤 사이클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거라면 반도체는 확실히 이제 기술적 우위가 있는 건데 반도체는 우리가 굉장히 지금 이 표현이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말 미국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확실히 막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막히는 게 다른 산업에서 그런 걸 예를 들어 중국의 화학 산업의 성장을 막겠다 안 막혀요. 반도체는 막혀요. 미국이 막으면. 왜 막히냐면 반도체는 그냥 20개 회사를 설득하면 돼요. 통제하면 돼요. 너무 소수의 나라가 소수의 기업이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무슨 뭐 패밀리스들 이런 거는 뭐가 아니고 이제 큰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같으면 미국, 일본, 네덜란드 세 나라가 오케이 하면 반도체 장비라는 건 그 세 나라 말고는 없어요. 그다음 반도체 생산하면 한국, 대만, 일본, 미국 이러면 없어요. 그럼 그 나라들끼리 그 소수의 기업들을 확실히 겁먹게 하면 통제가 되는 건데 지금 제가 겁먹게라고 했지만 그 기업들이 그럼 그걸 싫어할 것 같으세요? 좋아하죠. 예. 새로운 경쟁자. 예. 완전히 경쟁자를 눌러버리는 건데.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건 중국한테 반도체를 끊어서 중국을 망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중국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는 걸 막아서 그 원래 기업들이 계속 중국에 팔겠다는 거예요. 중국에 반도체를 안 팔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팔고 있어요. 딱 하나, 화웨이한테 가는 5G용 반도체만 안 팔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팔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정말 막힐 겁니다. 한 10년 이상 늦어질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 국내용을 일부 만들겠지만 그건 해외에 팔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거예요. 그 비용 구조가. 기술적으로는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비용상. 예, 뭐 일단 어느 정도. 고한석 실장. 그러니까 위안화 국제화를 보류했다는 말씀, 이제 사실은 요즘에 무슨 중국 디지털 화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중국이 뭐 그걸 통해서 위안화 국제화를 하고 뭐 국제 금융체제에 도전하고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냥 마오쩌둥으로 돌아가 보세요. 중국이 제일 바보같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바보같이 생각하는 게 자기가 약한 데서 싸우는 거예요. 그건 중국의 전통적인 지혜예요. 마오쩌둥이 아니라 그 전 사람들, 삼국지 시대부터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국제 금융 질서에 도전하는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DNA가 아니에요. 미국이 가장 강한 곳에 가서 도전하는 것. 항상 주변을 치고 농촌을 포위하는 게 중국의 전략이지. 상해시 한가운데서 그 노동자 폭동을 일으키는 게 그러다가 다 죽었던 중국의 역사적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국제 결제 체제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라는 그 오래된 그 신화는 저는 별로 중국 사람들이 그 본심이 아니다. 근데 그런 척은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가 뭐냐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저 자본시장 개방을 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위안화 국제한다는 건 원래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심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은 딴 데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럼 딴 데 있는 본심이 뭐냐? 천천히 조금씩이라도 하고 싶긴 해요, 또. 왜냐하면 뭐 홍콩도 있고 마카오도 있고 이 아시아권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통화가 국제화되면 방어 수단이 생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해외에서 달러가 아닌 자기 돈으로 결제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금융 투자를 막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건 리스크를 같이 사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무역 투자, 그러니까 이른바 경상거래에서 위안화를 쓰는 걸 조금씩이라도 확대해 나가면 그게
나중에 그 달러 체제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 그 방어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꾸준히 추진하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그런데 2013년부터 15년 사이에는 다른 목적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 IMF SDR 통화에 중국을 편입시키기 위해서 위안화 국제화 막 붐을 일으키면서 해외 위안화 거래소 막 거의 20개 나라에 가서 만들고 우리나라도 만들어줬습니다. 이러면서 위안화 국제화 그 드라이브를 걸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여러 동기가 섞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자기도 가볼 의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일단 목적은 달성하고 나서 자기들도 조금 성공의 꿈에 취해 있는데 바로 홍콩을 통한 그 달러 유출 사태가 벌어졌어요.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급감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1조 달러 가까이 빠졌는데 중국이 놀란 건 사실은 그 무슨 빠져나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자기가 조금만 풀어놨는데도 투기가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외국 애들이 그렇게 그러면 대단하냐? 중국이 그 공산당의 감시망을 뚫고 환투기를 했냐? 그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하는데 그럼 범죄적으로 뭐 암달러를 사고 그랬냐? 그게 아니에요. 매우 심플하게 환투기가 되는 거예요. 수출 기업이 수출 대금은 환전을 안 하고 결제를 안 하고 수입 대금은 빨리 은행에서 환전해 가요. 그것만 몇 달 누적돼도 1억 달러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 달러가 빠지는 거예요. 중국의 무역 규모가 있으니까. 또 기업들이 외국에서 부채 갖고 있던 기업들이 위안화가 약간 그 절하될 것 같으니까 다 빨리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막 외환이 빠져나가요. 그게 그러니까 미리 갚아버린 게 그때 한 3천억 달러가 넘었고 국내에 그 수출 수입 대금 결제 시차로 생긴 것들이 또 몇천억 달러가 됐어요. 그걸 보니까 이거는 정말 쉽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정말 그냥 그렇다고 막 그 기업들의 외환 결제 옛날처럼 다시 또 통제하는 것도 그 바보 같은 방법이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 점진적으로 가겠다. 이런 교훈을 그때 얻었어요. 중국이. 사실은 그 앞에 질문의 뒷부분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중국은 금융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중국은 금융업을 발전시키고 싶어 해요. 금융업을. 근데 그 계기는, 그러니까 능력은 있어요. 중국은 나라가 크니까 세계 지금 1, 2, 3, 4, 5위 은행이 다 중국 은행들이잖아요. 규모로 볼 때는. 그러니까 크니까 우선 덩치가 커요. 금융에서 덩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금 조달 경쟁력을 굉장히 좌우해요. 맞아, 금융도 규모의 경제가 있어요. 그 다음 홍콩 문제랑 연결돼요. 덩치만 크면 뭐예요? 그런데 중국은 홍콩이라는 국제 금융시장하고 아주 잘 얽혀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차이니스예요. 어쨌든 국적이. 맞으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노하우에 가까워요. 중국한테 그런 의미에서 홍콩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그걸 잘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그걸 상해로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은 없는데 상해 자체가 커지고 있는 건 맞아요. 홍콩은 해외화의 창구고 상해는 중국 금융의 중심이거든요. 증시가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 금융의 중심을 하다 보면 거기서 메인랜드 향 해외 투자도 상해를 통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경쟁 관계가 형성되는 건 맞는데 자, 홍콩은 불안하니까 상해로 가자. 상해 사람이 그러고 싶어요. 중국 중앙정부가 그럴 생각은 없고 그런 식으로 사고하지 않아요. 뭐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저렇게 홍콩의 어떤 정세를 불안하게 하고 억압적으로 만들어서 외국 기업들, 외국 금융사들 나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나가게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냥 여기서는 혹시 나쁘게 생각하시거나 찬성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외국 기업들이 원하는 건 안정이에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홍콩의 기업들이 그 사람들이 직선을 하건 말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홍콩에 있는 외국 기업들이. 그냥 사회가 안정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식 사법제도만 안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원하는 건. 자기가 익숙한 사법제도까지 바꾸면 그거는 반발할 거예요. 근데 직선제를 하느냐 마느냐는 겉으로는 말하자면 CSR 차원에서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진심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우선은 그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쓸 수 없는 돈이에요. 건들 수 없는 그 돈이라서 그게 그 1조 달러가 좀 넘거나 때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액수가 주는 의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건 뺄 수도 없고 많이 넣을 수도 없고 빼면 빼는 대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빼면 빼는 대로 가격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그러면 자기가 돌려받는 돈이 빼는 순간 하루아침에 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1년에 걸쳐서 뺀다. 그러면 첫날 빼기 시작할 때는 예를 들어 달러당, 그러니까 뭐 달러가 1,000원이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800원이 될 텐데 계속 달러를 그러니까 던지는 거니까
마지막에 사올 때 그럼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렇게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시장도 없고 단기간에 그걸 하고 싶으면 엄청난 가격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도대체 그걸 해서 중국한테 걷는 이익이 없어요. 중국은 미국을 망하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고 싶은 거지. 예, 그래서 미국을 그렇게 공격할 이유도 없어서 그 대단한 수단은 저는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그다음 질문에 어떤 게 있었죠? 제가 지금 다 대답한 것 같지는 않은데. 중국의 미 국채 보유가 미중 갈등을 최악의 예, 상태로 예, 가지 예. 않도록 하는 그래서 생각보다 미중 갈등과는 관계없는 바깥에 있는 변수다. 예,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으로 안 가게 하는 방어막이라고 굳이 부를 것도 없다.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시진핑이 왜 독재하는, 확실히 이건 전 대답 못하고요. 정치학자한테 물어보시는데, 다만, 아까 얘기한 과제랑 관련되는데, 그러니까 시진핑이 지금 집권 연장을 한다고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그 사람들을 좋아하지도 않고, 다만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는 항상 궁금해요. 그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시진핑의 권력 강화가 무슨 일일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시진핑의 1인 권력 강화가 중국 공산당에 강할까요? 약할까요?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공산당은 불안한 거예요.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시진핑의 강화는 중국 공산당의 약화예요. 정기적인 정권 교체만도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지금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생각보다 직면한 갈등이 많고 책임이 무겁고 시진핑이 내가 물러나면 뭔가 그 방향이 흔들릴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더 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아까 얘기한 지금 제가 막 중국이 모든 걸 계획하고 모든 걸 지금 미래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 과정에서 공산당도 피를 흘리고 있는 거다.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그거 실제로 꼭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근거가 그거예요. 중국의 과제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뭐, 예를 들어, 그냥 개혁 개방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요번에 만들어낸 성장 전략의 전환이든, 국내 대순환이든,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중국 공산당은 등소평 이후에 몇십 년 동안 원래 계획 경제 때문에 시장에 깊숙이 들어가 있던 걸 빼기만 하면 온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시장에서 빠져나오면 한 걸음 빠질 때마다 기업인도 박수치고 국민들도 박수치고 계획경제에서 빠져나오는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즉 개혁 개방할 때는 공산당이 뭘 하면 공산당의 권력이 더 커져요. 권위가 더 높아져요. 항상 성공하다시피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지금 해야 되는 공산당의 일은 뭐냐면 기업인이 돈을 더 많이 벌게 할까 아니면 근로자가 돈을 더 많이 노동자가 돈을 더 많이 벌게 할까. 최저임금 문제가 그런 거잖아요. 또는 고부담 고복지를 할까 중부담 중복지를 할까 이거 국민마다 다 의견 달라요.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농촌 사람을 도시로 많이 들어오게 용납할까 말까 도시인들은 생각이 달라요. 그럼 공산당의 의사결정 하나하나마다 국민의 10%씩 공산당을 반대하게 돼요. 5개 의사결정을 하고 나면 교집합이 좀 있겠지만 40, 50%가 공산당에 반대하게 돼요. 즉 지금부터 하는 중국 공산당의 모든 결정은 정치적 비용이 있어요. 그 전엔 별로 정치적 비용이 없었어요.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마치 중국 공산당의 장기 집권이 영원히 하려고 하고 그 준비를 잘 하고 있고 걱정 없어요. 저 절대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중국 공산당 앞에 놓인 과제가 민주주의와 선거가 없으면 정말 힘든 일들이에요, 다. 원래는 중부담 중복지 고부담 고복지 해보다가 이거 아니네 하고 정권 바꿔. 다음 매가 하고 이런 나라는 하기가 편해요. 해보는 거예요, 그냥. 중국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이 원하는 정답인지 누가 알아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도 매번 위기 속에서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 뛰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야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고 뭐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어떤 시진핑의 권력 강화나 전체적 감시의 강화는 그런 위기의식의 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1대1로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중국도 자기의 경제적 영향력을 해외로 확대하고 싶어 하는 건 맞아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중국에 가서 우리 기업들이 가서 막 공장 세우고 하면서 중국이 우리의 내수시장이라고 했었잖아요. 중국도 인도가 자기의 내수시장이 되면 좋죠. 중국 기업들도. 아프리카가 자기의 내수시장이 되면 좋죠. 그런 의미에서 해외 진출의 그 어떤 요구는 다른 나라와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시스템을 수출할 거냐, 요 문제는 좀 묘한 다른 이제
그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중국의 시스템의 특징이 미국이 지적하는 중국 시스템의 특징은 반칙 체제라는 거예요. 국유기업을 정부가 지원하고 그걸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얻어서 산업 고도화도 하고 해외 시장 개척하고 이거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이거 막아야 된다. 이게 지금 미국, 유럽의 얘기잖아요.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시스템을 인도가 하면 중국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해요. 중국 시스템은 중국이 혼자 할 때 중국한테 가장 유리해요. 그걸 남들이 하면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시스템을 그 수출할 이유가 없다기보다 만약에 그걸 수출하려고 한다면 중국이 바본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의 해외 진출 욕구, 중국도 기업이 해외 시장 개척해야 되니까 이거하고 시스템 확산의 요구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고 중국은 자기 체제를 수출할 생각이 사실은 없다고 난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게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중국한테 손해니까. 이것도 제가 답변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다만 원유 쪽에 대해서는 미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셰일 이후에 그 중동에 대한 관심이 바뀌듯이 중국도 미래의 방향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셰일이라면 중국은 이제 그 신에너지죠. 풍력, 태양광 이쪽인데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그 중동하고의 연결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예전만큼 필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이건 앞으로 20년쯤 지나고 나면 우리도 그렇게 의존 안 할 거야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지. 앞으로 영원히 여기 우리의 핵심 지역이니까 어떤 비용을 치러서라도 계속 확보해야 된다. 지금부터 작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는 그게 예전보다 훨씬 약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중동 지역의 어떤 국가들의 시장 이런 거랑 관련해서는 되게 좀 다양한 게 있는데 그쪽에 그 나라들이 시장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다 뭐 물건 팔 거 별로 없고 또 하나 문제는 인구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란, 터키 뭐 이런 몇 나라 빼고는 그래서 중국이 활용하려고 하는 게 시장으로 활용하거나 노동력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둘 다 별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 이런 얘기는 하게 되는 거죠. 거기 뭐 돈은 많으니까 그 대신 도시 짓고 하는 팬시한 일들 많이 하니까 그거 따먹겠다는 관심은 당연히 있는데 뭐 그거는 이미 잘 따먹고 있죠.